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 유세를 끝으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끝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촛불 집회가 시작된 서울 통계광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광화문 시대를 상징하는 시청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내년 방송 사상 최초로 가상의 얼굴과 음성을 생성하는 딥휴먼 기술을 투입해 대선 투표 차별화에 나섭니다. 여야 후보들이 7080 추억의 시간으로 떠나는가 하면 슈퍼히어로로 변신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등 여러 컨셉트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끝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 전국에서 시작되지만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부터 투표하며 직접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산림당국의 사퇴에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금강송 군락지가 한때 불에 탈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원 지역 산불은 삼척을 제외하고는 큰 불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PCR 검사 건수가 하루 최대 한계치를 넘어서자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최종 확진자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도시 수미 등 주요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면서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에 동참한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그 탄핵 세력을 누가 부활시켰냔 말이야. 똑같이 사망돼서 우리도 사망돼서 이재명 찍어서 새 세상 만들자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투표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밤 자정이면 22일간의 길고도 짧았던 유세 열전을 끝내고 결전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후보들이 잡은 유세 장소는 어디일까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달랑 500m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현장에 취재기자 3명 나가 있습니다. 먼저 백계종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백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은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상징성이 있는 장소인데요. 이 후보는 이곳 청계광장은 1700만 촛불로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역사의 현장이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전부터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이 검증된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한 이 후보는 서울, 인천, 경기 곳곳에서 막판 유세에 나서며 국정에 연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준비된 역량 있는 프로가 국가 경영을 맡아야 됩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후보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며 시종일관 평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반론은 상대를 지그시 밟고 있더라도 표정은 밝게 하는 게 외교, 국방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 타격론을 비판했습니다. 두세 표로도 결판이 날 수 있다며 가까운 이웃 중에 한 명만이라도 더 설득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결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례적으로 일정 도중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앞을 찾아 유세 차량 없이 시민들과 만나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MBN 뉴스 백계종입니다. 예,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청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세로로 북진하는 강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우정환 기자, 유세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8시 반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피날레 유세를 펼칠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지지자들이 운집해 이곳 광장을 꽉 채운 모습입니다.
이곳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는 청계 광장과는 불과 400m 정도 떨어져 있어 양측 간의 세대 교열도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시청광장을 피날레로 선택한 건 대통령 집무실 등이 광화문으로 나오는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한 의미라고 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오는 이른바 국토종단 강행군 유세를 벌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마음을 아래에서 모아 올라오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도 가는 곳마다 부패한 모습인 민주당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일으켜달라는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또 대통령이 당선돼도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자신을 탄핵하려 한다며 국민이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함께 올라와 윤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곳이 피날레 유세라고는 하지만 다음 일정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홍대거리와 강남역을 잇따라 찾아 마지막 선거운동이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일정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MBN 뉴스 이종환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하루 종일 서울 대학가를 순회하며 2030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거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그것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유세 현장인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약 35분쯤 뒤에 이곳에 도착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심 후보가 2030 세대가 밀집한 이곳 홍대거리를 찾은 건 청년층 표심 공략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양당 후보 사이에 남은 건 심상정뿐이라며 결의를 다진 심 후보는 하루 종일 대학가를 순회했습니다. 오후 12시 반쯤 고려대 인근을 찾아서는 열심히 해도 기회가 좁은 건 청년들 탓이 아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여러분들이 유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35년 극단적인 불평등 정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후 한양대 유세에서는 심상정만이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기득권에 맞설 수 있다. 이번 선거를 양당 독점 정치의 마지막 장으로 만들어달라며 소신 투표를 부탁했습니다. 또 오후 5시쯤 이화여대 앞에서 5년 전에는 모든 후보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는데 지금은 심상정만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이곳 홍대거리와 연남동 일대에서 도보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우리도 뛴다. 군소정당 후보 9명도 오늘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인 구색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광장에서 유세에 나선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사전투표 부실 논란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라에 도둑이 많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허경영은 여당도 야당도 싸움 붙이는 거 원치 않아. 다 조용하게 잘 살게 해줘.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이재명은 변종적 적폐, 윤석열은 정의 없는 적폐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함께 자원봉사해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홍대를 찾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내 삶을 든든히 붙잡아줄 수 있는 기본소득 대안에 투표해 주십시오. 기본소득 대한민국 미래의 꿈에 투자하는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동서울 우체국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고 이경희 통일한국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정책 철폐를 외쳤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피습을 당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머리에 붕대를 맨 채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에서 둔기 피습을 당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머리에 붕대를 동여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서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의 역효과가 표심에 반영되고 있다며 박빙 속 막판 뒤집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날까지 정권 교체론을 자극하며 정권 심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과 비상식을 심판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선거는 심판입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정권이 5년 내내 저지른 모든 죄가가 묻혀버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유 있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결국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원 유세와 휴대폰 문자, SNS 등을 총동원해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배치입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대 진영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가 난무했죠. 오늘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총공세를 펼쳤죠. 이재명 후보 측은 역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였다고, 윤 후보 측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녹음한 사람이 그 언론사 위원으로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부동시 병역 면제 등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됐던 논란을 모두 언급하며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보도된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준 몸통이 결국 윤석열 후보였다는 사실이 만찬화에 드러났습니다. 김만배 음성 파일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 등장인물이 보도한 언론사의 전문위원인데다 대선 직전 갑자기 공개된 것이 의심스럽다며 저급한 마타도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히려 김만배 녹취록 관련 기사 댓글 중 윤 후보에게 부정적인 댓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공감이 달리는 조작 의혹 사례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유사한 패턴을 단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생각보다 집단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지능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까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아이를 낳은 이재명 후보의 사진과 함께 자녀가 없는 윤 후보 부부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 의원은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후보가 꼭 이겨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사진으로 반격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시 여가부를 복구했다면서요. 대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박한 셈이 돼버렸죠. 하지만 야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중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범 초부터 관심을 기울였던 성평등을 강조한 동시에 모든 성들이 함께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경제 활동, 사회 활동,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셈으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가 2년 뒤 여성부에서 다시 여성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SNS를 통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대했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가부가 다양한 이런 국가의 그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문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반박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계 불만이 제기됐지만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MBN은 대선을 맞아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대선 개표 방송에서 방송사 최초로 후보들에게 딥 휴먼 기술을 적용해 등장시킬 예정이거든요. 표정까지 다 살려서요. 이 밖에도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 메시지 프로그램과 빅데이터를 통한 승부 예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미리 살짝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080 복장을 한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각종 추억 속 놀이를 벌입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익살스럽게 딱지를 치는가 하면 현란한 발놀림으로 재기를 차기도 합니다. 승패에 따라 표정도 엇갈리는 등 실제 후보들인 듯 싶지만 합성된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형에 인공지능 학습을 거친 후보들의 얼굴을 입히는 이른바 딥휴먼 기술을 도입시킨 겁니다. 후보들이 못 내는 감정 표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있게 좀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로 변신한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초능력을 발휘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가 하면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새 대통령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종이 비행기에 담아 날리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에 투표합니다. 칼국수처럼 얼큰하고 시원한 나라 만들어줄 대통령에게 투표합시다. 사전투표 후 진행된 숨은 민심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검색 키워드 분석을 통한 승부 예측도 개표 방송에서 전격 공개됩니다. 희망 2022 MBN 선거방송은 내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제 4시간 정도만 지나면 20대 대선 공식 유세도 끝이 납니다. 한세는 어떤지, 공식 유세의 특징은 뭐였는지 여야 각 취재팀의 리더죠. 안보람 여당 반장 그리고 황재현 야당 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청자분들이 아니 학교 다니고 왜 반장이 나오냐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민주당 출입을 하는 기자들 중에서 리더가 안보람 기자고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여러 기자들 중에서 리더가 황재현 기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제가 많이 듣는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한마디로 흐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쭉 들어봤더니 그동안 서울에서 5%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2%포인트 아래로 좁혔고 여기서 약간만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단일화 역풍이 불고 있다. 사자구도였으면 졌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얘기마저 나오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판단을 미뤘던 2030 여성 표심 어쨌든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 관계자는 농담처럼 내기를 했는데 투표율 80% 잡고 2%포인트 약 70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는데 걸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네. 어디 황재현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그 말씀은 이 막판 여론전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10%포인트 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 분석도 그 정도 표차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저희가 이 국민의힘 한 핵심 의원을 통화를 해보니까 과반 그리고 지지율 두 자릿수 차이가 목표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득표 그리고 10%포인트 이상의 차 이거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172석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보다 큰 승리로 국민 여론을 업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긴다고 방심했다가 정작 지지자들이 본투표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 투표 동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야당 반장들께서 아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아무래도 그 유세 현장을 피부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 22일간의 공식 유세 특징을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지도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간 곳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순입니다.
딱 봐도 서울 수도권에 올인했다는 거 보실 수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네. 이 후보는 사전투표도 강원과 서울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서울로 급선회했을 정도로 서울에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당에선 서울을 잡아야 이긴다 이런 판단하에 골목골목까지 다 돌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윤 후보 네. 쪽은 어떻습니까? 윤 후보가 많이 간 지역을 5개를 꼽아보면 이 경기, 서울, 경북, 경남, 충남 순입니다. 네. 이 윤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 견제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래서 수치가 딱 보이네요. 경기 지역을 가장 많이 찾았고요. 네. 그리고 이 경북은 윤 후보가 70-70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표율 70%에 득표율 70% 전략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이 지역에서 각각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달성한 게 큰 힘이 돼서 이겼던 만큼 네. 물론 뭐 박 전 대통령만큼 얻을 수는 없겠지만 70 정도는 받으면 안정권을 보고 있다. 그래서 경북도 3등 많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등판이 언제냐 계속해서 저울질만 하다가 결국 두 양김, 두 후보자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지난해 7월 당내 경선 땐 선거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 모델을 따라서 전국을 돌며 내조를 했는데요. 불교계가 화가 났을 땐 절을 찾았고 또 네. 나홀로 봉사활동도 쉼없이 다녔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낙상 사고가 있어서 불화설에 시달렸지만 이내 애정을 과시했죠. 네. 근데 법인카드 사적 요용, 과잉 의전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9일 공개 사과를 한 뒤에 아예 활동을 접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도 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포기했고요. 네. 사전투표도 하지 않은 채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김혜경 씨는 내일 본투표를 할 예정인데 이번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 윤 후보 역시 유세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진 않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그런 와중에 작년 말에 이제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녹취 사건이 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더 소극적인 행보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언제 나갈까, 언제 나가야 하나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김혜경 씨의 악재가 터지면서 이 김혜경 씨가 자맹을 하니까 이 김건희 씨 또한 굳이 뭐 내가 무리해서 공개 행보를 할 필요가 더더욱 없어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뭐 이제 김건희 씨가 공식 유세 말미에는 언론 인터뷰를 한다 이런 설도 강력하게 돌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보의 뜻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후보에 뜨면은 윤석열 후보의 그렇습니다. 뜻이었겠군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37%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본투표의 관전 포인트 우리가 뭘 주시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37%에 가까운 사전투표율, 19대 대선 투표율이 7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은 이미 투표를 한 셈입니다. 그렇네요. 집계해보니까 남성 유권자들의 39.3%, 여성은 34.6%가 투표를 이미 했습니다. 여성표가 바꿔 말하면 더 많이 남아있고 곧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 2030 여성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 내일 투표에서 확인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단일화가 사실 이 도움이 당연히 되지만 네. 동시에 이 변수가 된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분석입니다. 네. 이 안 후보 지지율이 사실 이제 최대 한 10%에 달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상당수가 단일화가 됐으니까 윤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겠지만 안 후보 지지자 중에 2030 세대가 많고 또 이분들의 특징이 진영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 혹은 뭐 이재명 후보로 가겠다 이런 수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안 기자가 얘기했듯이 여성 유권자들이 아직 투표를 많이 안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니까 윤 후보가 여성 표심에서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예. 또 이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긴 여가부 폐지 등 해갖고 2030한테 별로 안 좋았죠, 여성분들한테. 결국 확실한 표차가 나지 않는 한 그 개표, 그러니까 사전 투표한 거는 개표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끝까지 가보지 않는 한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안보람, 황재현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사전 투표함을 방치하거나 CCTV를 종이로 가린 방에 사전 투표함을 두는 등 논란이 가라앉질 않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 사흘 만입니다. 내일 본투표는 불편함 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사퇴는 없다로 읽히죠.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부실 논란이 제기된 지 사흘 만입니다.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 위원장은 내일 본투표에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취 표명 개표 전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입장 있을까요? 선관위는 내일 본투표를 자신했지만 선거 당일 140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 격리자가 90분 내 차질 없이 투표를 마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분리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함은 하나만 둔다는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 직접 투표, 비밀 투표를 하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일반 유권자는 지난 선거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투표하면 되지만 확진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꽤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확진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로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 본인 이름을 증명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후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확진자는 일반 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재택치료자는 9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확진자들은 오후 5시 50분부터,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5시 30분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7시 30분 이전에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소에서는 내일 낮 12시와 오후 4시 보건소에서 보낸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원본을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달리 이번에는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만일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내일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은 아직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마친 후 저녁 식사가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하는데요. 은행 ATM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커피 구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투표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반 유권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 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유권자들이 궁금한 공약을 빅데이터로 고르고 골라 검증하는 공약 빅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최대 부동층인 청년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분야입니다.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 각 후보의 입장과 실현 가능성을 주진희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976만 7천여 명,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달해서 각 정당이 이 거대한 부동층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률은 63.8%, 부채 증가율도 높아서 청년 공약 중에 일자리가 검색량이 많은 이유로 꼽힙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일자리다. 그린 경제로 새로운 일자리.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인 투자로 디지털 분야 등 일자리 300만 개 창출, 그리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을 높여서 청년 고용률 5%포인트 상승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업 투자와 규제 완화, 청년 벤처 활성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공공보다는 민간에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일자리 30만 개 창출, 청년들의 취업 교육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냥 일자리를 만들겠다고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아니면 인문계의 취업 한파,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라 이공계와 인문계의 일자리가 다르고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약이 내 인생을 바꿔주리란 기대가 낮은 청년들에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산림당국의 사투에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젠 국내 최대 규모인 금강송 군락지까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령이 200년 된 소나무 8만여 그루와 500년이 넘은 보호수 등이 있는 곳이죠.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오늘 오후에 금강송 군락지까지 불이 번졌었다고요? 네, 경북 울진 산불 통합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까지 두불 진화를 목표로 세웠었는데요. 이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금강송 군락지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새벽 소강리에 가까운 화선에서 군락지로 불똥이 날아들어왔는데 이 불똥이 오전 10시쯤 군락지 내부로 번진 겁니다. 다행히 가장 보호가 필요한 핵심 구역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호할 곳은 여기 핵심 지역이 있어요. 핵심 지역은 좀 안전하고요. 이 기럭지가 한 200m 정도고 폭은 100m가 안 돼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산림당국은 아직 불길이 강하게 남아있는 응봉산을 중심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이 강하고 산세도 험해서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응봉산 화재가 너무 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또 이게 삼척 지역으로 더 확산될 수 있어요. 이게 벌써 불이 넘어갔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산불 진화율은 65%입니다. 산림당국은 장기전에 대비하기로 했는데요. 울진 지역에는 오는 일요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강원 지역 산불은 주불이 잡혔다면서요? 네, 다행히 강릉과 영월 지역은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면서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영월은 92시간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고 강릉과 동해도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삼척 산불은 주불이 잡혔다가 오후에 다시 되살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진화 후에도 피해 수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과 삼척에 이어 오늘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만 수백 명입니다. 불길을 피해서 정신없이 집을 빠져나왔으니 그야말로 맨몸으로 대피소에 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싸늘한 기운과 여러 사람이 모여 우려되는 코로나 감염 등등 모든 게 고역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차려진 임시 대피소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응원하는 구호 물품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고 대피소 내부에는 텐트 64개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집보다 편할 리 없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싸늘한 기운이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에는 조금 추워요. 이래 잡으면 담요 덮고 다니면 춥고 하나 까불고 하나 덮고 이래도 추워요. 공간은 협소한데 사람이 많아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잠자리가 최고 불편해. 왜냐 이러면 여기서 뭐 이래 다 해줘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떠들고 뭐 통로로 막 당기고 이게 쿵툭쿵툭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특히 이재민 상당수가 어르신들인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숙식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취업하는 상황인데도 말이 텐트가 다다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진 산불에 따른 이재민은 580여 명. 정부와 울진군은 각종 성금과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생계비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집은 물론 양봉장도, 축사도, 살림도 남은 게 없었죠. 처참한 현장을 장진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거위 사육장도 화마의 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농장은 폐허로 변했지만 거위 3마리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몇 번씩 내가 여기 와요. 이제 다 하면 집을 새로 해가지고 싹 청소해서 모욕을 시켜가지고. 이 노부부의 보금자리였던 집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고 생계수단이었던 양봉시설은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건질 게 하나 없습니다. 집주인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내 이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누가 날 일시켜 주겠어요? 가만히 굶어 죽지는 못하고 뭘 해도 해야 되는데. 계곡에 자리 잡은 펜션들도 불길에 모든 게 타버렸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헬기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걷어내줘야 흙만 있어도 텐트 치고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선 뭐 무서워도 누가 와요. 올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들도 삶의 터전은 물론 생계 수단마저 잃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농자재뿐 아니라 비료와 씨앗까지 모두 탔고 심어놓은 과실수 피해는 파악조차 힘듭니다. 본격적인 집계가 시작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의욕마저 잃지 않도록 지원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동해안 산불을 밤낮 없이 진화하느라 소방관과 군인, 헬기 조종사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15kg에 달하는 무거운 물통을 메고 산에 올라가 강풍과 연기에 맞서는 등 그야말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과로사한 소방본부 공무원까지 나왔죠. 그 현장을 심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불길이 방아선에 다가오자 진화대원이 힘겹게 가져온 펌프로 물을 뿌립니다. 경사로에 버티고 선 채로 곡괭이와 갈고리로 흙을 덮어보지만 연기는 계속 새어나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서 작업이 좀 무뎌지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등짐 펌프까지 동원해서야 간신히 불길을 저지합니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장비가 진화대원들이 쓰는 등짐 펌프인데요. 무게만 15kg에 달하다 보니 산을 30분만 올라도 지쳐버릴 정도입니다. 진화헬기 80여 대가 모여있는 울진의 한 비행장. 2시간 동안 화염과 사투를 벌인 헬기들이 급유와 정비를 마치자마자 현장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하루 8시간의 고된 비행과 1년난 때문에 쉬지도 못해 두통과 근육통은 기본. 그게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진료소는 몸 상태를 확인하는 진화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산불을 꺼야 하니까 다들 노력해서. 진료와 상담을 마친 뒤 진화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곧바로 산으로 또 하늘로 출동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에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 3,523명. 이 기세대로라면 자정 기준으로는 30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PCR 검사는 하루 영양 최대치인 85만 건을 초과해서 105만 건 이상까지 진행될 정도로 과부하 상태인데요. 결국 방역당국이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확진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0만 2,721명으로 닷새째 20만 명대 발생을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는 1,007명으로 1,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대부분 PCR 검사를 받으려는 검사자들인데요. 지금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에서 다시 한 번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를 받으려면 2시간은 넘게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의심자가 몰리면서 하루 검사 건수는 한계치를 넘어 10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에 과부하가 걸리자 방역당국은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도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 위양성률이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콧구멍에서 1.5에서 2cm인 비강에 면봉을 넣는 자가검사 키트와 달리 신속항원 검사는 콧구멍 뒤쪽 입천장과 이어지는 공간인 비인두까지 넣습니다. 검사 시약 등은 같지만 전문가가 시행하는 검사라 자가검사 키트보다 정확도가 10%에서 20% 높습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의사가 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진료하는 만큼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진을 판정할 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가검사는 사용법이나 이런 게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오류 발생 가능성은 높고요. 계속 의료진은 검사를 계속 해볼 테니까. 이번 조치에 앞서 오는 목요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군 입대자에 대한 PCR 검사 횟수를 줄이고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분석 M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책부 조동욱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기자, 혈액형하고 코로나19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영국 국립보건연구원과 케임브리지 대학이 O형의 혈액형은 코로나19 위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혹시 앵커께서는 혈액형이 O형이시죠? 예, 저 O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안 걸린 겁니까? 네, 연구에 따르면 실제 연관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결정하는 몸속 단백질은 모두 6가지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ABO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혈액형을 결정하는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 3월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A형의 혈액형과 코로나 바이러스 수용체 결합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O형이 A형보다 코로나19에 의한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열심히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올해 1월에 경북 안동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파티를 열었다가 73명 전원이 확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당시 학생들은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던 터라 충격이 조금 더 컸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확진자와 함께 먹고 자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도 감염이 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몽땅 다 혈액형이 O형일 리는 없을 거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또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34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는데 이들 중 16명이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확진자들과 같이 파티를 하는 것은 물론 코와 목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실제 침투시켜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직접 이렇게 넣어도 걸리지 않았다. 왜 그런 겁니까? 연구팀이 이들의 혈액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T세포의 기억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코로나19 면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내 전문가에게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세포라는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세포가 되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기억 T세포가 생겼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종합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평소 홍삼이나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이런 코로나 면역세포를 생성하는지까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군이 우리 몸속에 있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욱 기자와 분석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전날인 오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이삿짐이 들어갔습니다. 차량 7대 분량이었죠. 내일이나 모레쯤 입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할 예정인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이삿짐을 싣고 온 트럭이 도착하고 인부들이 짐을 내려 집 안으로 옮깁니다. 인근 주민들은 차량 7대로 나눠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소유권 이전과 전입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입주 시점은 내일 밤이나 모레 오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선발대의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10일 이후 입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당장 내일 아침 6시부터 이뤄지는 만큼 대선 전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는 지상 2층, 지하 1층 단독주택으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측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2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호입니다. 택시 기사와 고교생들이 트럭에 난 불을 껐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니 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화기를 들고 불난트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죠.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세워진 트럭 진칸 안에 있는 박스에서 불이 솟구쳐 오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불붙은 박스를 길바닥에 팽개쳐보지만 불길이 잦아들기는커녕 더 크게 번집니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 때마침 옆을 지나던 택시가 이를 막았습니다. 택시가 서더니 택시 기사이자 의용소방대원인 정성배 씨는 트렁크로 달려가 차량용 소화기를 빼내듭니다. 불이 난 트럭으로 뛰어던 정 씨는 곧바로 소화기를 뿌리며 초동 진압에 나섰습니다. 초기에 진압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주위에 있는 소화기를 구해왔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119 신고를 마친 고교생 김동현, 박준성, 박현성 군도 급하게 차에서 내립니다. 곧장 인근 편의점과 상가로 뛰어간 학생들은 각자 소화기를 들고 구세군처럼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소화기 5대를 사용해 트럭과 도로 위에서 타고 있던 박스들을 차례로 진압해 큰 불을 막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어도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경남 소방본부는 택시기사와 학생들에게 감사 표창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차 회담을 통해 민간인 대피로를 열기로 함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대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다 나가고 나면 무차별 공격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우려도 큽니다. 양측은 조만간 4차 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나가 있는 MB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숙 기자, 민간인 대피가 다시 시작됐다고요? 이번엔 잘 돼야 할 텐데요. 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주의자 통로를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3차 회담에서 약속한 민간인 대피를 위한 통로가 드디어 열린 건데요.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진 않지만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마리우폴, 수미, 체르니히우의 민간인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2차 회담 때도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데 합의했지만 포탄을 퍼부으면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로에 로켓포를 쏘고 지뢰를 깔았다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인 민간인 사망자가 7일 기준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406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조만간 4차 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전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의용군, 국제군단이 배치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전황도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지키는 최전방 참호에 의용군인 국제군단이 배치된 게 확인됐습니다. 영국과 멕시코, 미국 등에서 온 국제군단 의용병들은 대부분 참전 또는 군대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근 전 대위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52개국에서 2만 명 정도가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Fighting for democracy because democracy is precious and one man shouldn't decide that another country shouldn't have it.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차에 붙어있던 알파벳 G가 러시아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침공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최저 선수가 유니폼에 G 표시를 붙이고 월드컵 시상대에 올랐다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승리를 위해 또는 서쪽이라는 러시아어의 앞글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금지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과 의견차가 있었거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러 제재 동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지만 반대로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기업의 타격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제재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원유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유럽을 설득했습니다. We are now talking to our European partners and allies to look in a coordinated way at the prospect of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oil while making sure that there is still an appropriate supply of oil on world markets. 이 발언에 국제유가는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자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제재에서 에너지를 제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난방과 이동, 전력, 산업을 위한 에너지 공급은 현재로서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 백악관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President's message is that he is going to do everything he can to reduce the impact on the American people, including the price of gas at the tank. 하지만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8일 미 의회에서 러시아 원유 금수 법안을 통과할 수 있어 미국 독자 제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적 국가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했습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에 대해서는 루블화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데 가치가 70%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건 워싱턴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자적인 러시아 원유 제재에 나서더라도 우방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비해 사전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선거일마다 아리송한 게 바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죠. 무심코 투표 인증샷을 찍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투표 인증샷 찍는 법, 서영수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수 K-윌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투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가수 김재중 씨도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찍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가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관위는 투표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표소 안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이처럼 투표소 내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 투표소 밖에서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V자 같은 숫자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인증샷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건 역시 허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김광현 투수가 FA 역대 최고액인 4년 총액 151억 원의 친정팀인 프로야구 SSG와 계약했습니다. 팀의 5번째 우승을 안기겠다는 김광현을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맑은 날씨 속 봄 햇살이 가득합니다.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은 15도, 광주 19도, 부산 16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 없이 선거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건 대환영이지만 건조한 날씨에 화재로 인한 뜨거운 불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확대 강화된 건조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무척이나 크겠습니다. 오늘 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가 당분간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더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없도록 선거하러 가는 길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드는 데다가 햇살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요. 남부지방의 수은주는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간절한 비 소식은 휴일에야 있겠고요.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